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프로 또 어디 갔습니까? 장기전 피해서 도망갔다? 오늘은 외부 행사가 있어서 요즘 연말이라 이 프로가 외부 행사가 많습니다. 돈 버시느라고 바쁘신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 뭐 그런 얘기가 한참 전부터 나왔고, 나는 그냥 해외 투자 하십니까? 비트코인 하시잖아요, 비트코인. 한 주 샀다가 10만 달러 돌파하기 전에 팔았습니다. 아, 사람이 끈기가 없어. 한 주가 아니죠. 10만 원어치 샀다가. 10만 원어치 샀다가? 네. 아, 한국 경제,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러다가 정말 미래가 있는 건지, 걱정스러운 투자 측면에서도 그런데, 보통 한 10년 이후쯤 얘기하시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좀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 투자를 좀 크게 보자. 늘 그래서 미래를 얘기하시는 한동대학교 김학주 교수님 모시고, 네. 한국 경제, 한국 투자 어떻게 좀 봐야 될 건가? 네. 오늘은 좀 큰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김학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걱정하는, 저도 요즘 한국 투자 하려면 걱정됩니다. 이거 네. 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기회가 있으면 빼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예. 근데 이제 2025년에 결국 크라이시스가 한번 올 것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크라이시스라는 것은 이제 이 기업이 예. 좀 부실해져서 금융 경색까지 올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설령 2025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구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정책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정치를 보면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주류가 80년대 학번들 그리고 90년대 초반 학번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세대지만 학생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는 건 빠르지만 문제 해결 능력은 좀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싸우다가 비슷해진다고 할까요? 약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위기를 기회 삼아서 극복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크라이시스, 그러면 보편적인 전형적인 경우가 이제 자산 가격 거품 또 부동산 가격 거품 붕괴되면서 이제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90년대 초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 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종류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화면을 한번 보고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기업이 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런 게 거쳐가는데 예. 사실 이익은 이렇게 성장기 때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예. 그렇지만 사실 이때는 현금이 오히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시설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매출이 빠르게 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매출 채권이라든가 재고자산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현금이 다 빨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돈이 오히려 모자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적됐던 돈들이 언제 다 들어오냐면 이 성숙기 때 다 들어오는 거죠. 뭐 이때는 유지 보수만 하면 되고, 예, 그리고 운전 자본도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돈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뭐 이렇게 많은 돈들을 뭐 주주한테 배당을 주거나, 예. 뭐 월급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돈 받아가지고 다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주식 채권 사고 부동산 사고, 그러니까 마치 혈당 쇼크가 오는 것처럼 이 사회 경제에 엄청난 돈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품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럴 때 또 하나 이제 장밋빛 전망이 함께 가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준다더라. 근데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이제 터지는 거고, 예. 또 인구 구조도 인구의 노령화도 한몫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제도 사람하고 비슷하게 늙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늙으면은 소비보다 저축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제 뭐 기업은 소비 안 되는데 뭐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뭐 시설 투자도 안 하고 고용도 안 늘리고 그래서 그냥 같이 늙어가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지금 2000년대 초반에 IT 버블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가 중국인들이 가장 빠르게 노령화되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동안 막 벌었던 돈들을 미국에 이제 IT 버블 생길 때 그때 막 쏴 붙였던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터진 건데 지금도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과잉저축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그 인공지능 디지털 뭐 이런 쪽으로 뭐 거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그 규제 때문에 그게 단기적으로 구체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터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이제 뭐 GMO의 뭐 그 예레미 그랜텀이라든가 해리 덴트 미국의 경제 통계학자죠. 이런 분들이 아마 터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 말은 지금의 가치보다 오히려 자산 가치가 더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품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 성장이 안 되는 곳에 자꾸 돈이 가서 돈이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거품을 맹목적으로 만들고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기대가 너무 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이분들이 나름 그래도 좀 해안이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거품 붕괴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미국 연준이 엄청나게 금리를 올렸지 않습니까? 예. 미국 금리 4~5%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늘로 거품을 콕 찌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도 안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이 경제가 고금리에 대한 어떤 그런 내성이 좀 생겼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확실히 지금 2000년대 초반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은 2010년대 후반을 지나면서 세계적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 인구도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각자 도생 때문에 갈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공급망이 붕괴돼서 어떤 인플레이션이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기술을 구체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예. 돈이 갈 데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거품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붕괴될 수도 있죠. 부동산 같은 거는 거품이 이제 붕괴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신기술, 신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기대가 실적으로 바뀌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거품 붕괴는 아닌데 예. 그럼 우리나라는 뭐냐? 그러면 90년대 말 이 아시아 외환 위기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적인 리스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말이 외환 위기지. 네. 사실 뭐 경제가 건강하면 누가 돈을 안 빌려주겠어요. 예, 근데 당시 하여튼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때문에 아시아 제조 설비가 막 좋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근처로 딱 가니까 베이비 부머, 그러니까 1960년 전후로 태어난 사람들이 40살 가까워 오니까 이제 슬슬 소비보다 저축을 하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소비 안 되니까 아시아 제조 설비가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설비들이 많이 타격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시아한테 많이 뺏기고. 예. 그러니까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적재산권, 그러니까 아시아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막 카피해가지고 뭐 쓰더라. 그러니까 이거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무역기구 같은 경우도 가트에서 WTO로 바뀐 게 예. 그런 이유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그 아시아 설비가 가동이 안 되는데 이제 아시아 제조업체들은 그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단기 회차까지 끌어들여가면서 설비 확정이 열을 올렸던 그게 터진 게 과생산의 그렇죠. 결과. 그러니까 이런 눈치를 못 채고 계속 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가 뭐냐면 아시아나 중국 쪽에 있는 그러한 설비의 과잉 설비예요. 그게 부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 같은 맥락에서 그냥 수요가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에 IT 거품 붕괴가 생겼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린스펀이 그 금리를 내리면서 뭐 지원 사격에 나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면서 약간 좀 당황하던 그 눈빛이 좀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예. 야 금리를 이렇게 내렸는데. 인플레가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와? 기업 투자가 이거밖에 안 돼? 야, 어떤 인플레가 와도 디플레보다는 낫겠다. 예. 그러니까 그게 버냉키가 예전에 했던 말인데 그 전에 그린스펀도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금리를 쓸데없이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결국 2008년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한 번 더를 외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 돈을 3번 풀었죠. 1조 예. 달러씩 3번. 그중에 완전히 1조 달러는 중국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 2조 달러 중에서도 상당 부분은 아시아로 넘어왔죠. 예. 그때 전했던 메시지는 뭐였었냐면 야, 그 미국이나 유럽 쪽은 이제 너무 늙어서 돈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해봐 아시아. 그리고 돈을 준 거예요. 그 돈 받아가지고 중국이 무분별하게 유령 도시를 만들고 굉장히 쉽게 일하는 돈 일할 수 있는 것들을 했었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부시화 돼가지고 빚잔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잠깐 속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발 슈퍼 사이클 한번 오는 거 아니냐? 막 이래가지고 뭐 그때 주식도 차화정 날아가고. 근데 그게 그랬죠. 지속적이지 않다는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2010년대를 지나면서 2010년대 후반에 오니까 이런 식으로의 성장은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어떤 그러한 이 수요 위축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야 돼. 스마트. 예. 그 기술을 누가 할까? 미국. 이렇게 간 거죠. 그리고 미국 혼자 한다. 미국이 신기술의 어떤 그런 패권을 유지할 때까지 예. 그때 이 패권이 유지가 확립이 되면 그때 아시아 너희 다시 부를게. 예. 그때까지 너희는 좀 피곤할 수밖에 없어. 까지가 지금의 스탠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의 지금의 문제를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결국은 이제 미국의 아시아 견제 있지 않습니까? 중국을 비롯한. 예. 그래서 아시아 설비가 굉장히 과잉된 상태로 이제 부실해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수예요. 그러니까 IMF 사태 이후로 우리나라의 출생아가 연간 60만 대에서 40만 대로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들이 노동 가능 인구로 들어오고 있어요. 젊은 노동력이죠. 그게 줄어든다는 얘기는 젊은이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소비가 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내수는 보나마나인데 사실 한국 내수는 한번 그때 코로나 쇼크 때 한번 다쳤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자영업자의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23.2%예요. 거의 남미 순위이고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이 정부 주도형의 경제였기 때문에 네. 일자리 안정성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데 너무 록다운, 그러니까 격리를 너무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젊은이들은 자연 면역 걸리는 게 맞았었는데, 하여튼 그러는 바람에 이 자영업자가 질식했죠. 그러면서 예. 중국도 과생산돼 있다는 게 많고 우리나라도 사실은 내수로만 보면 과생산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생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수출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생산을 많이 해서 여러 나라에 수출하자. 미국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잘 작동하는 시스템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체제가 되면서 수출이 좀 근데 이게 미국도 생산을 우리가 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지금의 미국의 인건비를 가지고 과연 중국의 값싼 물건 뭐 상대적으로 값싼 한국 물건을 사다가 쓰는 걸 갑자기 바꿀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적인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지만 결국 또 그렇게 하다가 야 이거 또 안 되는구나. 다시 또 생산은 아시아가 해. 우리는 쓸게.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이제 리쇼링이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선진국도 이제는 생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급망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은 너희한테 사다 쓴다 하더라도 가급적 페널티를 먹여가면서 사다 쓰겠다. 뭐 이렇게 가니까 이제 피곤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그렇게 뭐 내수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버틴 거는 지금 말씀하신 반도체, 자동차 뭐 이런 쪽에서 튼튼한 어떤 기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 그리고 또 그때 슈퍼사이클 이후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약간 좀 부실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다 구조조정을 했었고 그래서 좀 깨끗해졌었는데 이제부터는 또 그런 기업들이 다시 이제 이 부실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성숙기 때 돈이 엄청나게 쌓인다고 그랬는데 이런 기업이 쇠퇴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 이 유지 보수조차 커버가 안 돼요. 예. 빚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쇠퇴기로 빠져 들어가는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기업 중에 많이 늘고 있다. 이게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와서 어떤 분야부터 이제 부실해질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배터리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요? 지난 몇 년 동안 열심히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예, 너무 많은 투자를 했었죠. 근데 그게 갑자기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투자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중국이 이제 자동차 산업을 본격화했습니다. 예. 그때는 저도 자동차 애널리스트였었죠. 그때 중국 공산당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 엔진에 관한 한 20년을 더 해도 석유의 자동차 업체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전기차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예. 왜냐하면 이 전기차라는 건 구조가 단순하고 부품 수도 적고 예. 또 그 안에 핵심 부품이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는 희귀금속이 중국에서 만드는 것이다. 우리 경쟁력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공산당이지만 참 기특하다. 예.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예. 도대체 한국 정부는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중국이 전기차 관련돼서 보조금 주고 충전 인프라 깔고 그러면서 막 투자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중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중에 뭐 50% 이상이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만큼 많이 보급을 했는데 너무 오버하셔가지고 지금은 공급 과잉이 심해진 상태죠. 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내수에서 필요한 것보다 생산 능력이 2배예요. 예. 그다음에 2027년엔 4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글로벌 공급 과잉은 뻔한 거예요. 끝났죠. 설상가상으로 지금 중국도 보조금을 전기차 보조금을 이제 중단시켰죠. 예. 근데 굉장히 그 친환경에 적극적이었던 유럽 기업 나라들도 이제 그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아니면은 절반 이상으로 이제 줄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노르웨이, 특히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산유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름 팔아가지고 이 전기차 보조금 줬었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차량이 94%가 전기차 막 이랬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이었었죠. 근데 그런 나라들조차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이 감당해낼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그 전기차를 보급해도 전기 모자란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2026년까지는 적어도 전기차 모멘텀은 없다가 지금의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약간 좀 에너지 밀도가 낮은, 네. 그러니까 좀 힘이 떨어지는 소형차 위주로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얘네들도 2022년부터는 한국이 하고 있는 니켈 콜바트 망간을 하고 있어요. 좀 고급형. 네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냥 리튬 인산철에다가 성능이 좀 모자라니까 니켈 콜바트 망간을 섞어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그래서 중국이 생산하는 배터리의 35%는 니켈 콜바트 망간이에요. 우리랑 이제 경쟁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한 거죠. 기술 차이도 그렇게 안 나나요? 이제 중국이 많이 따랐네요. 예, 그러니까 중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요. 특히 이제 테슬라가 2019년에 상하이에 기가 팩토리 만들고 이제 많이 그 전방 산업을 보조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름 경쟁력도 커졌고 그래서 배터리 쪽에서는 중국이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이거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사이즈는 뭐 중국이 완전 1위니까요. 뭐 지금 그렇죠. 뭐 CATL을 비롯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기 각 나라에서 보조금을 좀 전기차 보조금 줄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석유차의 연비 규제를 조금 완화해 주느냐 그건 아니에요. 계속 타이트하게 연비를 강화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못 맞추면 그러니까 현존하는 기술을 맞추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벌금 내야죠. 돈으로 떼어야 됩니다. 예.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 경차를 만들면 이게 적잖아요. 네. 소형차 만들면 한 BP 정도 되거든요. 예. 예. 이제 중형차부터는 수익성이 확 좋아지죠. 예. 그 대형차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고요. 예. 근데 돈이 안 되는 이 소형차나 경차를 자동차 업체들이 왜 만들까요? 연비 규제, 총량 연비 규제를 맞추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카페라는 게 있죠.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그래서 자동차 연비를 규제할 때는 그 업체 기준으로 한다고요. 업체 평균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소형차가 수익성은 나쁘지만 연비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차 하나를 더 팔기 위해서 작은 차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연비 규제가 계속 강화된다. 그럼 작은 차를 계속 팔아야죠. 예. 그렇겠네요. 그럼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고. 네.
그 싫어서 이제 전기차로 갔던 건데 보조금도 안 주고 그러면 결국 이 또 전기차라는 게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충전소도 이렇게 별로 없고 그 다음에 한번 충전하면 그 거리도 별로 안 나오고 사람들한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전기차 타려면 한 얼마 지불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한 2만 불대요. 이렇게 돼요. 2만 불이면 되게 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대에서는 중국 애들이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자동차 기술 상납받아서 이제 쌓아온 기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슬라 브랜드도 있고 예. 요즘 BYD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에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경쟁 상대로 부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결국은 전기차로는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환경 규제라는 대전제가 달라지지 않으면 네. 어쨌든 엔진에서 전기차로 가는 건 뭐 속도의 문제지 대세긴 대세일 것 같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배터리는 설 자리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중국이 설 자리가 있고 또 한국은 네. 한국대로 설 자리가 있고 그게 너무 낙관적인 기대입니까? 예, 뭐 설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027년에 중국이 자기 내수의 4배가 되는 이 배터리 캐파를 갖고 있어요. 예. 끝났죠. 공급 과잉이 이미 이제 된 거잖아요. 끝났답니다. 예. LG 에너지 엔솔 우리가 완전히 차별화할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못하다면 네. 그 공급 과잉에 버텨낼 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이 배터리 쪽에 어떤 이 부실, 공급 과잉 이런 거는 말하라고 그러면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요인을 이렇게 들어드린 거고, 예. 그 어떤 기업이 부실해질 것이냐. 일단 에코프로가 문제가 되죠. 네. 그러니까 한 표를 볼게요. 그 자료를 보시면 여기 지난 3분기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18%예요. 언제 저렇게 됐어요? 예. 이야. 그 다음에 영업 손실이 거의 1,000억에 도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전년비 60% 감소했어요.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 정도면 지금 순부채라는 건 차입금에서 현금을 뺀 거죠. 예. 예, 그게 지난 9개월 동안 1.2조 원이 늘었다고요. 지금 현금 8천억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 뭐 동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배터리 소지 업체들이 좀 난리가 난 거죠. 예. 포스코도 그런 소지 업체들이 있고요. 네. SK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수직 기여로 많이 해놨죠. 예,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그래도 다른 계열사가 막아준다 하더라도 이 에코프로의 부채 3.3조 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돈 빌려준 은행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누가 빌려줬다더라. 그럼 그런 은행들은 대출에 되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고. 예. 그럼 부실 근처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 부실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금융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조립 업체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이 25% 감소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영업이익률이 6.4%에서 4.2%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사실 매출 감소 이 정도 됐으면 수익성은 더 악화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분기 리포트라는 게 뭐 이 정확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적시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어닝 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이제 그렇죠.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네. 어차피 재고를 줄이면은 소재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근데 네. 조립업체도 나중에는 타격을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LG 에너솔루션도 에코프로처럼 그런 타격을 이제 슬슬 받기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동차는 사실 배터리를 비롯해서 조금 깝깝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지금 자동차에서 뭘 투자해야 되냐? 그럼 다 뭐 자율주행 쪽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눈을 카피하죠. 예. 그냥 카메라 하나 갖고 한다고요.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싸게 잘 본다면서요. 그렇죠. 예. 딴 거에 비해서도 잘하는 것도 잘하지만 비용이 낮아서. 그렇죠. 예.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신에 사람의 뇌처럼 예. AI 소프트웨어가 잘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레벨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어느 순간에선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카메라하고 라이다 같이 써요. 예. 그러니까 3차원 주행 환경을 하드웨어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 4까지 가능해요. 그건 이제 뭐 운전자의 간섭 없이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예.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한 대당 한 18만 불, 그럼 2억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웨이모가
센서를 하나씩 빼가면서 저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 테슬라가 조금 더 좀 지능이 좀 발달을 해서 정말 이제 사람 없이도 이제 운전이 혼자 가능하냐, 이 문제예요. 근데 둘을 절충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개가 섞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라이다 관련된 업체들은 거의 주가가 95% 이상 하락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안 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조금씩 부분적으로 채택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반등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자율주행이 되려면 일단 이 사이버 보안은 돼야 되니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안심하고 사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전기차도 중국이 다 장악할 걸로 보세요, 교수님? 이제 전기차라는 건 결국은 이 인프라를 결국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센터에서 이제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라이즈 되면 될수록 자동차는 안전해져요. 예. 그러면은 자동차의 부가가치를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비슷비슷해진다. 자동차의 브랜드의 그렇죠. 차이가 약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자동차도 안전하다. 그래서 그때 야크루트 아줌마도 이제 그 카트를 끌고 도로에 올라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다 차들이 교신하면서 달리니까. 그렇다면 자동차는 그렇게 뭐 부가가치를 많이 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훨씬 더 가전 제품처럼 잘 만들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비슷해지면 이제 싼 게 누구 그렇죠. 거냐. 예. 그런 쪽으로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석유화학 업체도 약간 좀 심각한 편이거든요. 지금 석유화학 우리나라. 요즘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급 과잉이 이미 심화됐어요.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수에 한 4배 되는 생산 능력을 갖고 있어요. 끝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2020년 이전에는 2배였어요. 내수의 2배. 근데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부터 2023년 동안 3년까지 다시 더블이 된 거예요. 이 늘어난 양이 한국 생산 설비의 2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과생산은 어떻게 할 거냐. 예, 너무 급작스럽게 공급 과잉이 심화됐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길게 보더라도 석유화학은 공급 과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럼프라 그래도 전기차로 가는 추세를 막지 못할 거 아니에요. 늦출 수는 있지만 그럼 정유 설비가 점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거 뭐 할 거냐? 그동안 석유 휘발유 만들던 거, 경유 만들던 거 뭐 할 거냐? 그렇죠. 근데 그 납사가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석유화학의 원료 아니겠습니까? 그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석유 원유를 그냥 석유화학의 원료로 쓰자. 찌꺼기 쓰는 게 아니라. 그럼 납사 쓸 때보다 원유를 직접 쓰면 그러면 똑같은 석유화학 설비를 이용해도 산출물이 3배, 4배씩 나와요. 그러니까 공급과잉이 될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석유화학 설비는 중동이 원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거기는 천연가스, 원유 바로 운송 없이 바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숙련된 엔지니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빌빌거렸는데 이제는 AI 기반으로 모든 플랜트들이 조금 더 이제 공정이 자동화되잖아요. 그럼 그 핸디캡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중동한테도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를 한번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매출액은 3.3% 증가를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뭐 마이너스 4.2% 되는 거죠. 비싸게 그러니까, 못 받는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분기 적자가 뭐 거의 뭐 몇천억씩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케미칼의 2021년 말에 순부채가 0.2조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7.1조 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3년도 안 됐는데 빚이 7조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건 밑빠진 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차환이 안 될 가능성도 있어. 빚 차환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그래서 뭐 롯데 본사를 매각한다는 등 뭐 그런 얘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롯데만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계가 전반이 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충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둘 다 그러니까 석유화학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중국이 많이 하는 거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중국에 과생산된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을 더 푸시한다. 예. 그럼 그 풍선 효과로 아시아는 더 이제 힘든 거죠. 그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더 힘든데 그러니까 그나마 기대하는 건 지금까지는 중국의 과생산이 있었어요. 근데 네. 미국이 중국을 더 본격적으로 견제하고 그러면 그나마 우리는 미국의 약간 우방으로 들어가니까 미국의 우방인 한국이 약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중국이 좀 더 봉쇄되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중국이 남는 그런 물건을 어떻게 하겠어요? 덤핑으로 다른 데 갖다 풀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게 무서운 거죠. 결국은 전체적인 시장 가격은 어쨌든 떨어진다. 예, 어디론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가 되고 정유 같은 경우에는 재미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 예. 바이든이 2020년에 이제 들어오면서 셰일가스는 전혀 투자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가자. 예. 근데 신재생이 많이 나오긴 했는데 송전망이 없어서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족 사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유 같은 경우에는 정제 마진이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재미 보다가 이것도 지난 3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서더라고요. 중국은 또 러시아 원유까지 가져가서 싸게 쓴다고 하니까 뭐. 아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정유 화학 이런 쪽이 굉장히 깝깝한데 그렇다면 아까 이제 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유를 예. 어떻게 쓸 거냐. 그러니까 이게 뭐 석유화학의 원료로 쓰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사실 이 석유가 세계 경제 부가가치에서 차지했던 비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는 못해요. 대체할 수 없다고요. 예. 그럼 결국은 석유를 그 많은 화학 제품들. 그거를 그걸로 그 원료로 다 쓸 수는 없고 남을 텐데 그걸로 뭐 해야 되느냐. 그러면 결국은 석유를 인류의 에너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여전히 쓰긴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석유를 까보면 탄소하고 수소인데 그럼 이거를 그냥 그 촉매로 띄는 거 아니겠죠? 쪼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소는 수소대로 쓰고 탄소는 소재로 쓰겠다. 뭐 이런 움직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럼 기존 석유화학 설비를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관심이 있는데 안 돼요. 지금은 석유화학 설비는 탄소하고 수소가 붙어 있는 구조 속에서 수소를 하나 넣었다가 뗐다가 이러면서 다양하게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쪼갤 수 없어요. 그럼 완전 새로운 업체가 등장한다는 겁니까? 그 업체가 6개가 있어요. 글로벌리. 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엑소모빌하고 독일의 바스프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사실 퓨어 플레이가 아니잖아요. 이거 굉장히 종합적인 업체고 투자하기는 어렵죠. 나머지 4개는 다 비상장이에요. 지금 제가 만든 스타트업이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업체들이 계속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투자하려면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걸 기다리느니 그냥 이거 쪼개는데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전기로 써야 되죠. 소형 원자로죠. 그래서 소형 원자로에 관심을 갖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최근에 4세대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는 테라파워. 그다음에 아마존이 투자했던 엑스에너지. 엑스에너지는 고온가스 방식 아니겠어요? 헬륨가스.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이 핵 연료에다가 뭐 3겹을 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테니스 공만해지고 그거 누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가 좀 재미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라늄 원석을 캐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일하는 우라늄 235의 비중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를 막 돌려가지고 결국은 이제 지금 경수로는 3%까지 올리고 이 지금 4세대 소형 원자로는 20%까지 올리거든요. 몇 바퀴 더 돌리면 핵무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못해요. 정부 기관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민간 업체 중에 딱 한 군데가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어디냐면 BWX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BWX? 그러니까 이 회사는 사실 이 핵 잠수함 그리고 이 위성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 그러니까 마이크로 리액터죠. 그러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뉴스케일 파워 얘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아니, 말씀하셨어요? 그럼요. 2달 전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 벌써 이렇게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이 나중에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핵 연료를 팔 수 있는 권한이 이 BWX 테크놀로지밖에 없다라는 걸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요거는 그러니까 그 원자로 이렇게 소형 원자로에 들어가는 그 원자로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원자로도 만들고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도 만들어요. 연료. 네. 그때 말씀하신 안전하게 싼다든가. 네네. 그 연료가 소모품이잖아요. 네. 계속 버린다면서 다 쓰고 그냥 버리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재미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예.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소형 원자로가 이길지 모른다. 그냥 우라늄 쪽에 투자를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예. 카메코라는 회사는 원래 카나다 회사인데 뉴욕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광산 관련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여기는 우라늄 캐는 회사고 광산 회사. 광산 회사고요. 예. 한번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또 소형 원자로하고 수소의 어떤 그러한 조합을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데를 가장 원하는 산업이 철강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철강 산업도 사실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근데 더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산화탄소 문제예요. 그러니까 배기가스가 너무 이제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네. 전기로로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전기로는 사실 너무 비효율적이고 어떻게 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철광석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산소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뛰려면 탄소를 막 때려 붓는 거죠. 네. 그럼 CO2 날아가고 그 사이 열이 발생해요. 예. 그 열로 철가를 녹여요. 그러면 이게 쇳물이 되는 거죠. 용광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소를 때려 붓는 거죠. 예, 그럼 H2O 물이 나오는 거죠. 예. 철가루 우수수 떨어져요. 물론 열은 있어요. 예. 하지만 녹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전기로를 한 번 더 녹여줘야 돼요. 근데 전기로에는 양쪽에 전극봉이 있어요. 예. 전극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탄소예요. 아까 탄소하고 수소를 쪼개가지고 수소는 에너지를 쓰고 예. 탄소가 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걸로 전극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강 업계는 요 소형 원자로와 수소를 이용한 그렇죠. 예, 요거에 완전 꽂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철강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금속의 재련이 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소형 원자로, 금속, 재련 뭐 이런 쪽의 그 조합이 굉장히 빠르게 모멘텀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필요한 전기를 생산해서 예. 기존에 있는 석유를 다른 방식 수소로 분리해서 그 수소를 가지고 탄소와 수소를 가지고 만드는 제조업이 앞으로 그래도 주목할 만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소로 철광석이나 뭐 금속을 이제 재련, 환원을 시키는 거죠. 산소를 띄어서 내고, 그 다음에 그 탄소는 전극봉으로도 쓸 수 있고, 다른 소재로 가공해서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경제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지 않겠습니까? 철강 산업은 이게 당장 필요해요. 지금 너무 이산화탄소 규제를 만들기 너무 심하니까. 힘드니까. 예. 이게 지금 뭐 꼭 먹고 알 먹고 시기지 않습니까? 예. 수소는 수소대로 쓰고 탄소대로 쓰고. 그러니까 철강 산업은 이게 지금 굉장히 스위스팟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정유화학이나 철강에서의 그 전통적인 부가가치가 결국은 수소나 소형 원자로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게 플러그 파워, 블룸 에너지를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석유를 쪼개는 게 아니에요. 저장 에너지로 그러니까 전지화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플러그 파워는? 그렇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태양광, 뭐 풍력 이걸로 물을 쪼개는 거죠. 근데 물이 안 쪼개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주가가 바닥에서 빌빌 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플러그 파워는 자동차용이에요. 그러니까 저온이라고요. 저온 연료전지라고요. 자동차를 고온에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반응이 좀 약할 거 아니겠어요? 저온이면. 예, 그러니까 이제 비싼 촉매 써야 돼요. 백금 촉매. 그러니까 상업성이 안 되는 거죠. 반면에 블룸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산업용이에요. 고온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반응성 좋으니까 이거는 좀 싼 촉매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구체화 되긴 했는데 여전히 내구성은 없다. 내구성. 네, 내구성이 좀 시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 물을 쪼갤 때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터지나 보죠, 막. 그 설비가 쪼개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가 좀 깔리면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도 결국은 수혜를 받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주가가 지금 한참 바닥에 있으니까 한번 여기도 관심을 가져보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현대차 이런 데가 수소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참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수소는 저장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사막이나 뭐 바다 여기에 그 수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저기 남는 전기로 신생 에너지로 물을 쪼개면 되니까. 예. 근데 그걸 갖고 오기가 영 마땅치 않은 거죠. 그것도. 저장해서 운송하기가 예. 그래서 하여튼 요런 지금까지 이제 한국의 가장 문제가 되는 어떤 몇 가지 섹터를 알아봤어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의 어떤 그런 관세 위협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요 한국 산업은 다 문제인데 지금 반도체가 이제 걸리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들어오기 싫으면 마라. 대신 관세 때릴게. 반도체 제일 걱정이에요, 반도체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뭐 미국 무시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무시할 만한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반도체 수입의 60%가 중국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엔드 유저,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는 사실은 하이텍이 살아있는 미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소리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그럼 왜 반도체를 자꾸 내재화할까? 반도체가 너무 중요한 전략 산업이어서.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바뀌고 있거든요. 원래 반도체는 1947년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전기를 끊었다 붙였다 스위치, 그다음에 신호를 증폭시키고 트랜지스터가 이제 개발되면서 나왔습니다. 근데 1950년대 말에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페어차일드에서 그 트랜지스터를 이제 그 조그맣게 집적화시켰죠. 미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성능이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국방, 그다음에 우주항공 여기서 썼어요. 미국만 했다는 얘기죠. 그러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반도체의 그 조립, 그러니까 후공정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이 수작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1970년대에 일본으로 그 후공정 이쪽으로 넘긴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 결국 대만, 한국 이렇게 넘어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후공정이 완전히 자동화됐으니까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의 A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처리 속도, 그 다음에 저전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계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조 기술이라든가 소재 기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지금 반도체 소재가 실리콘이에요. 그 그래핀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엄청 좋아진다면서요? 그러니까 반응도 좋고 뭐. 그래핀이 거의 두께가 없을 정도로 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열 전도, 그러니까 전기의 전도성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데이터 처리 속도가 실리콘의 100배예요. 그다음에 부들부들 유연성이 있지만 철강보다 200배의 강성이 있어요. 좋죠. 근데 저항도 없어요. 전력도 조금 먹고. 끝내주죠 뭐. 좋죠. 근데 그 얇은 두께로 일정하게 생산할 수 없어요. 수율이 안 나오는 거예요. 상업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밴드갭이 없어요. 밴드갭이라는 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전기가 다 통해요. 반도체가 안 돼요. 도체지. 그러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이거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대박이죠. 그러면 미국이 삼성전자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내가 이제 직접 챙겨야 된다. 들어와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걸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고 있겠죠, 열심히.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HB 그것도 잘 안 되는데. 글쎄요. 걱정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보조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산 부실화되고 생산 설비, 기술, 노동력 뭐 이런 건 다 그쪽에 남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협에도 우리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를 투자해야 되는가?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도 왜냐하면 반도체라는 거는 어차피 구조 조정된 산업이에요. 컨설리제이션 됐다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경쟁력 있게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딱 세 개라는 거예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럼 마이크론이 잠식을 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비메모리
시스템 네네.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뭐 엔비디아니 이렇게 뭐 TSMC 이렇게 이런 그룹 일군 그룹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양산형 무슨 메모리나 뭐 무슨 낸드 프레시나 이런 양산형은 중국이 막 따라와서 가격 경쟁력이 약해졌고 그래서 약간 양쪽에서 애매하다. 근데 양쪽에서 치였다. 중국이 따라오면 그건 그 산업은 접어야 돼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예, 근데 네. 그 중국이 못 따라오죠. 그리고 그거는 차라리 미국이 물론 이제 뭐 많이 막아주는 것도 있습니다. 예. 근데 중국이 똑같은 노력을 들인다면 예. 그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쪽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사실 허들은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미국의 장비를 규제하면 더 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고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부가가치는 더 비메모리가 더 많으니까 패밀리스 같은 거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중국과 경쟁을 안 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마이크론이 뭐 우리 거를 그 잠식한다 하더라도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또 소재 부품 장비를 한국에서 가져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이 우려하는데 지금 메모리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요가 늘 때는 무조건 공급자가 갑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빨리 달라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미국도 트럼프도 어떤 상황을 보면서 적당히 타협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런 위협 때문에 주가가 언더슈팅을 많이 한 뭐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삼성전자는 미워도 다시 한번 봐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은 결국은 기존에 있던 철강, 뭐 배터리 이런 거는 중국의 위협이 너무 크니까 좀 부정적으로 석유화학 이런 건 매우 부정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인 뭐 예. 수소라든가 소형 원자로 쪽으로 이제 그 부가가치가 좀 넘어가는 것 같고요, 중심이. 네. 예. 지금 전환기에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기존의 산업들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과잉 설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 뭐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는 그 반도체는 그래도 여전히 희망을 걸만하다. 뭐 가장 왜 이렇게 확신이 잘 애매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쪽에 미국의 하이텍이 가는 그 성장하는 만큼 예. 결국 메모리를 한국 업체 이외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차피 3개 회사밖에 없으니까. 예. 그러면 저희는 어디다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일단 하이닉스. 국내가 깝깝하죠. 예. 근데 그러니까 원화 저라는 뭐 그거는 불보듯 뻔한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외국인들이 더 투자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원화가 나쁘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투자할 때 종목 잘못 고른 거. 예. 근데 환율에서 깨지면 훨씬 더 크죠. 전체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는 거니까. 예. 근데 원화절하 수혜를 고스란히 볼 수 있는 산업은 무엇인가? 그 얘기는 결국 달러 매출 많은데 중국하고 경쟁하지 않는 게 어디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조선업을 골랐어요. 조선업? 예, 달러 매출. 조선도 중국이랑 경쟁하지 않나요? 예, 경쟁합니다. 근데 일단 달러 매출이 100%고요. 네. 지금 선박이 좀 바뀌고 있잖아요. 연료가 벙커스에서 암모니아 쪽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 선박 엔진을 봤을 때는 중국보다 확실히 차별화가 돼 있어요. 예. 우리나라가.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게 뭐 LNG 운반선처럼 고부가 선박에서 중국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예. 확실히 그 신뢰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LNG 갖고 올 때 마이너스 163도를 유지하면서 갖고 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이 163도지 그거를 유지하려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열을 잘 시켜야 돼요. 근데 이 기술을 특허를 갖고 있는 데가 프랑스의 GTT, 예. 게스 트랜스포트 앤 테크닉 게스 이 회사가 갖고 있어요. 예. 이 독점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은 그 예전부터 독자 기술을 개발했어요. 거기 계속 이제 독립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좀 차별성이 여기도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그럼 중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히토류 같은 거, 희귀금속 같은 거 수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거 스스로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다를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북극 항로 이제 뚫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해저에 그 히토류가 엄청 묻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쉐빙선, 그러니까 얼음 쪼개는 배, 그 다음에 해저 광물 탐사 및 채굴선 예. 이런 건 계속 나올 거거든요.
이걸 중국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수혜가 많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번 볼 수 있고요. 조선 관심 있게 보자. 그다음 매출 100%예요. 달러로 하는 게. 예, 그렇죠. 뭐 이게 뭐 저기 달러 아니면 거래를 안 하죠. 예. 나라가 다르더라도 다 달러로 돈을 받으니까. 예, 조선은 다 달러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번 좀 뭐 미워도 다시 한번 보자 그러는데 저는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기관들이 연쇄 손절매 있었잖아요. 예. 주가가 이 정도 빠졌으면 아마 손절매에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관 A 기관이 팔면 B 기관이 또 걸리고 계속 그렇게. 지금 기관들은 아주 미쳐버린다고 하던데요. 예.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악순환 걸리는 거죠. 예. 특히 외국인들이 계속 그렇게 팔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PBR 1배 미만으로 있으니까 지금 뭐 하이닉스가 거의 2배인데 예. 삼성전자 1배 미만이니까 거의 주가는 락바름, 그러니까 바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기술적인 과매도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뭐 아주 좋지는 않더라도. 네, 그러니까 뭐 이 저 트럼프의 어떤 관세로 인한 거, 그다음에 예. 약간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잖아요 지금. 예, 뭐 그런 거 여러 가지가 너무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IT 부품 제품이라는 게 언제 한번 러시했었냐면 코로나 보조금 2021년에 받아가지고 그때 확 샀던 거. 예. 근데 2025년 되면 4년 흘렀으니까 교체 주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계들이 인공지능 기능이 막 요즘에 탑재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교체 수요가 한번 올 것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로보틱스 하드웨어였죠. 하드웨어 가전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로보틱스가 되면 될수록 뭐 그런 쪽에서 어떤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역시 중국과 경쟁을 안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제 미국의 하이텍하고 직결돼 있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 일단은 뭐 또 이제 시장의 관심이 중국하고 경쟁하는 어떤 제조업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방어주, 디펜시브한 것들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예. 그런 쪽에서 K-뷰티. 그러니까 K-뷰티가 사실 화장품이 그러니까 중국에선 쫓겨났지만 중국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안 쓴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냥 미국 자국 화장품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유럽은 지금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다 달러 매출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수록 사람들은 색조 화장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가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노인들도 이제 면역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역이 약해지면 면역이 자기가 스스로 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든요. 그게 체온이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면역이 결국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아토피가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피부가 안 좋아지는. 근데 면역을 이 컨트롤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거기다 기능성 화장품을 딱 발라주면 면역이 좀 진정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어주는 거죠. 고령화 사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기능성 화장품의 수요가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간다. 끝으로 이제 하나 더 보면 내년에 금융 경색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멀쩡한 기업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좀 회사채를 싸게 할인해서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많이 생길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자나 배당 같은 거 받으면 그 뭐 종합과세 그리고 뭐 의료보험료 엄청나게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으로 고민하신 분들은 내년에 이렇게 싸게 나오는 이런 할인채 같은 걸 사면 이건 다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세금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관찰하자. 좀 괜찮은 회사채들은 그걸 보고 있어요. 야, 오늘 전체적으로는 중국은 일단 피하고 보자. 일단 그게 굉장히 중요한 테마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중국의 과생산 구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중국이 관심 갖는, 하여튼 중국이 손대가지고 안 망가진 산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태양광이며 뭐며. 하여튼 중국이 손만 대면 워낙 과생산하니까. 이미 이제 공급과잉으로 접어들었는데 미국이 더 두들겨 패니까 결국은 다른데 덤핑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하고도 경쟁이 되는 산업에서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곡소리 많이 나겠네요. 투자할 때는 피해서 할 수는 있는 데는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말씀하셨던 산업들이 다 주요 산업이잖아요. 배터리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하여튼 그동안도 많이 이제 코셔스하게 봤었는데 이제 2025년부터 그게 이제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울한데요. 예, 사실은 우울해요. 예, 그래서 이제 세컨 점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를 한번 끝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우리가 이제 만들었던 한강의 기적, 이거는 약간 기형적이죠. 그러니까 탑다운이잖아요. 정부 주도형이니까. 사실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텀업이 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건데 이제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그 창조 경제, 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행정 시스템이 여전히 탑다운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전 정부가 좀 규제를 풀고 개인의 판단이 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스타트업들 많이 좀 생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사실 암호화폐의 구조 속에서 그 힌트를 찾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암호화폐라는 게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 공증을 통해서 신뢰를 회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거래를 공증하는 사람을 뽑았다면, 그러니까 인건비를 지불해야 된다면 그 고정비 부담 때문에 아마 세상에 이러한 비즈니스가 빚을 못 봤을 겁니다. 근데 뭐 실력 있는 사람들 누구들 와라 들어와서 이 코인을 채굴해 가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채굴이라는 것이 결국 공증하고 맞닿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그 스타트업이든지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 정해진 성과를 한번 보여달라, 어떤 건지 소개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젊은이들이 달성을 하면 약속된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 보상이라는 게 꼭 지금 현금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미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주식이나 뭐 코인, 뭐 디지털 화폐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당장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돈을 펀딩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노동력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들 남는 시간에 이 기업은 좀 성장 포텐셜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부분적으로 좀 이렇게 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도와주고 정해진 그 어떤 성과를 내고 그래서 이제 비상장 영향력 있는 이런 어떤 성장 잠재력 있는 그런 비상장 주식을 얻는 거는 괜찮은 아이디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야 조금 더 우리 사회에 조금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잉태될 것이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거 돈 조달하는 건 막되 노동력 조달하는 것까지 막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젊은이들이 이렇게 뭐 직접 출근하기는 어려워도 자기가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그 공간, 작업 공간, 그러니까 디지털 가상 세계가 이제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쉽게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공간을 만들어 달라 이거였습니다. 교수님은 창업도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하잖아요. 오거나이즈도 하시고 하는데 진짜로 창업하는 게 제도적인 걸림돌이 많습니까? 많죠. 그러니까 약간 애매모호하잖아요. 비즈니스 중에서 약간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하면 안 돼요. 정부 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분명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그때 말씀드렸듯이 뭐 독일 사람, 일본 사람 필요해요. 근데 모셔오기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뭐 주식을 갖다가 이제 참여하면은 주거나 뭐 이런 어떤 그 디지털 가상 세계가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하여튼 규제 문제는 진짜 좀 심각한 것 같긴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긴 많이 있고. 그렇죠. 무슨 금지법, 무슨 금지법. 그런 게 많으니까. 걱정이네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전에 또 한참 그 김대중 정부 때 벤처 산업 키운다고 돈 엄청나게 뿌렸는데 또 왜 이렇게 또 정부가 돈을 많이 뿌리냐. 그래가지고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냐. 또 그런 또 비판이 있어서 그것도 싹 걷어들였었고. 투자를 올바른 데 써야 되는데요. 그 선관이 없는 거죠. 그때는 또 그냥 뿌리기만 하는데 집중했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그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드는 가장 첫 번째가 행정 관리의 무능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글쎄요, 경제가 좀 기형적으로 커져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그걸 좀 제도화해서 좀 합리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중국은 참 예전에는 중국에 우리가 뭐 많이 팔아서 좀 분위기 좋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의 과생산이라는 게 이제 미국이 함께 갈 수 없다. 이제 누군가 좀 피해를 봐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아시아 너희들은 조금 좀 옆에 있어 다오. 나중에 다시 부를게.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버티고 있어라. 우리 그 잘 버티고 있어야 되네요. 큰 형님 불러줄 때까지. 그게 피곤한 거죠. 알겠습니다. 네. 김학주 교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